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9%, 그리고 코스닥은 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강력한 긴축 의지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시장이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려가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이 있으면서 연준 총재들이 강력한 긴축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갭 하락을 하게 됐죠. 또 게다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 마감,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이 어제하고 뭐 이렇게 하락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괜찮은 흐름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접해 버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투자자들이 아직 희망의 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지금 비농업 민간 고용이 어떤가, 이게 9월 2일 날 발표가 되고, 또 9월 13일에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시장에서는 연준 총재들이 이번에 9월 달에 0.75%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 심지어 내년 초에도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거나 또 높은 4% 이상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당장 9월달만 하더라도 한 6대4 비율로 해서 한 6 정도는 0.75%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다. 나머지 한 4 정도는 아니다. 이번에 0.5%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심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서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연준에서 실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년에 어떻다 뭐 이렇다 이야기를 했겠지만,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와 별개로 일단은 미국에선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 뭐 확실시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환율 시장이 요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우리 외환 보유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가 뭐 외환 보유고를 둘째치고라서도 환율이 저렇게 높다 보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입 물가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또 한국은행에서도 관련해서 분석도 많이 하는데, 농수산물, 광산품 이런 순으로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당장 우리가 10월달 되면 정부에서 지난번에도 올렸잖아요. 천연가스, 도시가스 요금 이런 거 가격을 올려, 전기가스 요금을 동반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세 번째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전 시장에서 정리해드린 대로 이렇게 간접 세금도, 건강보험료 이것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이렇게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국내에서도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 큰 방향은 뭐 미국을 따라가겠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도 미국처럼 0.5%, 0.75% 그럼 금리를 빨리 올려서 이 외환시장, 외환 유출을 갖다가 막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판단하고 있기를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그 소비인데, 만약에 0.5%, 0.75% 금리를 우리가 미국처럼 뭐 끌어올려가지고 이 소비마저 위축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외환 보유고가 아직 좀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별개로,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대출 이자 많은, 그 부담이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능하면은 올리긴 올리되, 미국의 방향은 따라가되 좀 천천히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비의 불씨가 꺼질까봐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튼 뭐 시장은 이렇게
큰 방향성이 없이 다시 흘러가게 됐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반등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만 하더라도 한진칼, 현대차, 한화솔루션, 기아, 서울가스, SOL 이런 쪽을 해가지고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은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제조 비중이 좀 높은 상태이고 또 그리고 자동화 될 여지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또 그리고 실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실제 가보시면은 사람들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실제 주문 같은 경우도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문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노동관계법이 점점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그런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자동화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 이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수급 공배 결과적으로는 최후 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 보니까 지금 하나투어입니다. 여행업종, 이것도 유상증자 한번 있었죠. 여행업종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재유행되면서 다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재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 여행주는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물타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 보이는 특징주입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운송장비, 서비스업 이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고,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세력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10개 종목이 됩니다. 종목이 좀 많아서 이 플래너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요 두 종목, 한국단자하고 바이넥스 두 종목인데, 이 변곡점 지표로 봐서는 뭐 적극적으로 아직 가담하기는 좀 그렇고, 하락하는 와중에 잠시 오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두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연일 강력한 긴축 경고를 갖다가 연준에서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주변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도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러가지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 한 7% 중반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 대출 많으신 분들 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그리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죠. 그 직업 형편이 되면은 계속 그냥 물량을 보유하는 게 훨씬 낫죠. 지금 특별한 뭐 그런 호재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악재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그 재정, 내년도 예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긴축 재정을 한다. 이제 정부에서도 지출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뭐 은행에서도, 중앙은행에서도 긴축하고 있는 거,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부도 은행도 돈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뭐 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나 중앙은행의 지출을 줄이고 민간에서 돈이 늘어나는 그 과도기적인 시기를 우리가 현재 계속 지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성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다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오전 시황을 통해서 정리해드린 대로 의료기술이 발전을 해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의료 혜택이 아무리 좋다 손치더라도 받지 못하면 혜택이 아닐 수가 있죠. 또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우리가
너무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뭐 이것도 보장해달라, 저것도 보장해달라. 보장하는 것이 많으면 부담도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보장, 저것 보장 다 보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실제 건강보험료가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 그 끝은 어디로 가느냐? 그 국민들의 의료비를 갖다가 국가에서 전부 다 보장을 해주고 국민들이 의료비를 실제 기본적인 건강보험료가 내면 실제 들어간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이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다리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치료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확실하고 그 정해져 가지고 있고 다 치료해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한 달에 100명 치료할 거 한 달에 10명씩 치료해가지고 나머지는 해주긴 해준다. 치료해주긴 해주는데 5달 후에 치료해줄게. 해주긴 해주는데 1년 뒤에 치료해줄게. 실제 외국처럼 그래 됩니다. 위내시경 하나 받는데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보험 재정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죠. 그런데 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걸 보장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보장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돈은 더 내기는 싫고 더 많은 보장을 받으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향하는 선택은 국민들을 치료해 주긴 해주되 굉장히 딜레이 시켜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국가라고 하고 의료비가 없는 국가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국가들 있죠. 실제 한번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적당히 돈 내고 치료받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공짜라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죽는 수가 많은 그런 국가들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